안녕하세요. 진셀입니다. 진지한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BYD 망해요? 두 가지식으로 결론부터 받고 가겠습니다. 안 망해요. 사실 망하긴커녕 잘 나갈 것 같아요. 설명드릴게요. 배경부터. 제2의 헝다설, 파산설 어디서 나왔냐? 근원지는 홍콩 소재의 공매도 리포트 전문 업체 GMT 리서치. 근데 이 업체가 지난 21년 헝다그룹 파산 위기를 꽤나 정확히 예측했어요. 그래서 결이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YD, 헝다를 연결짓는 언론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GMT는 2017년부터 BYD가 부채를 숨겼다, 부실하다 라고 주장하던 업체입니다. 자, 그럼 왜 이제야 화제가 됐냐? 올 초에 또 리포트를 쓰는데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이 방면 거물인 블룸버그가 이걸 물었습니다. 해당 리포트를 인용하며 BYD가 공급망 금융을 이용해 부푸는 빚을 감추는 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죠. BYD의 숨은 부채 얘기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조명이 됩니다. 사실 이때는 잠시 화제가 되었다가 불과 이틀 뒤에 블룸버그 측에서 중국 전기차 회사가 대금 지급을 낮추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의 후속 기사를 내면서 잠잠해져요. 그러다가 최근에 BYD가 할인 행사를 시작하는데 이 할인율이 너무 공격적이다 보니까 시장이 놀라요. 잘 팔고 있는 얘들이 왜 이렇게 가격을 많이 낮추냐. 그와 동시에 며칠 전에 있었던 장성기차 회장 웨이젠진의 인터뷰에서 그가 언급한 중국 자동차 시장엔 이미 헝다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말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BYD는 헝다고, 그러니까 부실하고 곧 있으면 부도나고 자동차 시장 붕괴된다 라는 논리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6월이 되면서 BYD의 최대 딜러 그룹 중 하나였던 챙청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이 믿음에 더욱 불을 지피게 되고 BYD의 헝다설은 기정사실화 되어버렸죠. 이제 배경 설명드렸으니까 팩트체크 들어갈게요. 1번, 숨은 부채가 60조 이상이라더라. 망하는 거냐? 아닙니다. GMT 리서치가 지적한 숨은 부채란 BYD가 공시한 순부채 277억 위안 외에 매입 채무, 기타 미지급금, 외상 채권 매각 등을 순부채로 다시 반영해야 하며 그리하면 총합이 약 3,300억 위안, 원화 기준 62조 수준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장부상엔 안 적혀 있는 빚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빚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저 모든 항목이 이미 장부상에 채무로 들어가 있고 어찌됐건 남에게 빌려서 나중에 갚아야 할 돈으로 적혀 있어요. GMT가 주장하는 바는 BYD가 채무 자체를 숨겼다라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분류를 왜곡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표적인 예로 매입 채무가 있어요. BYD는 D레안, 영어로 D링크라고 부르는 상업 어음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 어음이 우리 기준으로는 지급 기한이 길어도 너무 깁니다. 2024년 재무제표상에는 127일, 블룸버그는 2023년에 이게 평균 275일까지 걸렸다라는 주장까지도 해요. GMT는 너네 아무리 중국 관행이 그렇다 해도 이 정도로 오랫동안 지급을 안 하는 거? 이거는 공급망 금융을 활용한 무이자 단기 차입금이다. 단기 차입금이면 이거 매입 채무가 아니라 순부채의 일부로 취급해야 된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채무 자체를 숨긴 게 아닌데도 숨은 부채라는 표현에 헷갈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번, 여전히 채무가 60조 이상인 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60조가 1년에 500만 대 파는 자동차 업체에게 큰 부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총 부채 기준 BYD는 113조, 토요타는 500조, 폭스바겐은 650조, 포드도 300조가 넘어요. 자산 대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냐? BYD 75%, 토요타 61%, 폭스바겐 69%, 포드 84% 수준이네요. 현 시점 기준으로 절대적 수치가 정상 범주를 벗어난다라고 평할 수는 없겠습니다. 추이를 보더라도 2021년부터 23년까지 악화되는 모양새지만 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의 설비 투자가 시작되면서 부채의 증가가 설명이 됩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부채의 증가가 설명이 안 된다면 문제가 큰 거지만 설명이 되는 상황인 거죠. 2024년부터는 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섭니다. 이때부턴 설비 투자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결론은 재무제표가 사실인 이상 채무 60조가 큰 문제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그럼 3번, 채무는 그렇다 치자. 현금 없어서 할인하고 재고떨이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유동성 위기다. 근데 이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유동성 위기를 진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현금이겠죠. 2025년 1분기 기준 기초 1023억 위안이었던 BYD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기말에는 1162억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약 140억 위안 순증했습니다.
분기별 추이를 봐도 증가세고요. 현 기준 현금 보유량이 풍부하고 유입 추이를 봤을 때도 견조하고 증가 추세입니다. 순운전자본이 마이너스 28억 달러 수준이라서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BYD의 기업 사이즈 그리고 음수의 순운전자본이 종종 관찰되는 자동차 산업 특성을 감안하면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되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유동성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또 아니에요.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린 지시사항대로 협력사 대금을 6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면 24년 재무제표 기준인 127일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러면 평소보다 현금을 더 많이 비축해야 지급이 밀리지 않겠죠. 하지만 당장 부족해서 미친 듯이 또 할인을 때려야 한다? 그 수준은 아니에요. 결론은 악화될 수 있지만 유동성 위기라고 보긴 어렵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할인을 왜 했냐라는 건데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 보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제조업체의 판매 대수만큼 보조금을 주는 기존 중국 전기차 보조금은 신에너지차 구매 보조금 정책이라고 불렸는데 이게 2022년부로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구환신. 이구환신이란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는 의미로 디플레이션을 타파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가 추진 중인 소비재 전반을 대상으로 한 소비 촉진 정책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오래된 차량을 폐차하거나 교환하면 새 제품을 살 때 추가로 할인을 해주는 구조죠. 문제는 전기차를 포함한 소비재 전체가 이구환신 특별기금이라는 단일 예산 풀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단순히 전기차 업체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냉장고, TV, 스마트폰, 전기차가 모두 같은 보조금 풀에서 누가 빨리 팔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냐 경쟁을 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예전처럼 딜러한테 도매로 떠넘기고 신청만 하면 정산해주는 신고 제도가 아니라 소비자 계좌로 직접 입금을 해주는 제도예요. 단순히 많이 찍고 도매로 넘기는 것도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즉 적극적인 판촉을 통해서 소매 단위로 많이 팔아야 보조금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을 할 요인이 많다. 두 번째, 자율주행입니다. BYD가 발표한 공식 할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름 한정, 해양 및 왕조망 시리즈의 스마트 주행 차량 22종을 한정기간 단일가로 제공하고 BYD 자체 트레이드인 혜택도 덧붙여 제공 중. 자, 여기서 BYD는 모든 재고 차량에 할인을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해양 그리고 왕조 시리즈의 신규 자율주행 트림 22종에만 트레이드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정말 심각한 유동성 문제라면 보조금이랑 별개로 그냥 무조건 할인을 때려서 소비자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들여야 재고 처리 현금 확보가 더 잘 돼서 유동성을 회복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 주행 차량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BYD는 올해 2월 자체 자율주행 시스템인 천신지안, 우리말로 신의 눈을 발표했는데요. 기존의 BYD는 아주 완성도 낮은 ADAS로 혹평을 들어온 반면에 이 신의 눈 시스템은 등급이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등급별로 고성능 칩, 다수의 카메라와 레이더, 그리고 라이다를 적용해서 규칙 기반 자율주행이 아닌 테슬라와 비슷한 방식의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을 어느 수준 구현합니다. 이게 특히 처음 내놓은 자체 개발 시스템 치고는 상당히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여전히 자율주행이라고 하기엔 갈 길이 멀죠. 특히 테슬라나 화웨이, 샤오펑 같은 업계 리더들과도 상당한 기술 격차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알고리즘을 더욱 고도화시켜서 그 기술 격차를 줄여나가야겠죠. 근데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고도화시키냐? 이게 주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왜 할인을 하는지가 드러나는데요. 모든 AI가 그렇듯 자율주행 알고리즘 또한 결국엔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더 많은 양질의 리얼월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것. 그렇다면 소비자들의 실제 주행 데이터가 필요하죠. 하지만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주행 데이터를 수집할 장치도 필요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율주행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선 자율주행을 상정하고 만든 차량이 보급화되고 주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죠? 바로 테슬라죠. 그래서 자율주행, 특히 테슬라 FSD와 같은 엔드투엔드 방식의 자율주행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선 UIO, Units in Operation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유닛이 현재 도로에서 몇 개나 운영 중이냐는 거예요. BYD 또한 이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의 키는 단순히 차량의 전동화를 시키면 되는 거에서 스마트카,
자율주행으로 특히 중국 시장은 더욱 기울어 있어요. 수익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공격적 할인을 통해서 기존 차량을 스마트 차량으로 대체함으로써 자율주행 경쟁력을 고도화시키겠다라는 일종의 결심을 한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중국 전기차 그리고 그걸 넘어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뭔 소리냐? 공급 능력이 수요에 비해서 커도 너무 커요. 이게 사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가 해소되고 억눌려 있던 자동차 수요가 한 번에 폭발하면서 전 세계적인 자동차 업계에 호황이 있었죠. 운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황금기는 암흑기 직전에 찾아오는 법이죠. 호황기가 저물고 이미 유럽에선 2023년부터 급격한 수요 둔화가 시작돼요. 폭스바겐이 자기네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공장 문을 닫았다니까요. 뼈를 깎는 수준의 구조조정이 유럽계에선 이미 한창이에요. 미국도 관세 이슈로 연초에 선수요가 발생하긴 했지만 이미 25년 기준 수많은 딜러가 재고를 감당하지를 못해서 주차장도 아닌 풀나 있는 공터에다가 22년형 모델 같은 거 떨이로 내놓고 있어요. 그래도 안 팔려. 재고가 너무 많아서 딜러들이 여기저기 부도가 나는 스텔란티스도 있고 파산 위기에 놓인 닛산도 있죠. 이렇게 차가 안 팔립니다. 특히 미국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금리가 높아진 상태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미국인들은 자동차를 할부로 많이 사요. 할부로 많이 사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구매력이 줄어든다. 그래서 현재 이미 운영 중인 차에 대한 할부도 못 갚는 경우가 허다하고 당연히 신차를 사긴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 회사들만 힘든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닛산 그리고 스텔란티스의 공급 의존도가 높았던 마렐리라는 부품사는 얼마 전에 파산 신청까지 했어요. 점점 위기가 공급망 전체로 확산 중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중국 시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결국 BYD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공급 과잉이라는 전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의 구조적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결국 성장이 둔화되고 리스크가 점점 드러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BYD의 매출 그리고 순이익을 한번 살펴보면 전년 동기비 36.4% 매출이 증가하고 순이익이 100% 증가했어요. 자, 근데 이게 마냥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BYD 같이 계속 성장 중인 회사한테는요. 왜냐? BYD 같이 성장 중인 완성차 제조사는 규모가 매우 중요합니다. 1개분기 순이익이 이렇게 급증하기보다는 매출 그리고 판매 대수가 균형 있게 늘어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이득이거든요. 0km 중고차가 중국 시장에 싸게 풀리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공장이란 건 일단 찍어내면서 적정 규모로 가동률을 유지를 해줘야 최적의 운용 비용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니 BYD는 사실 연초부터 가격 인하를 계속 하고 싶었어. 계속 추진해 오고 있어요. 수익이 남으니까 야, 내가 돈을 이렇게 잘 버는데 이것 좀 포기하고라도 나 규모 늘리고 더 많이 찍어내고 싶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부가 이걸 좋아하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BYD를 뒤에서 받쳐주고 절대 망하게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시죠. 이게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올해 1월 주력 모델 친 플러스의 권장 소비자가 인하를 시도했는데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불허했어요. 얘네가 너무 잘 파는 거야. BYD가 너무 잘 파는데 차 살 사람은 한정돼 있잖아요. 차 살 사람이 공장에서 찍어낸다고 그만큼 늘어나질 않잖아. 그 말인 즉슨 잘 파는 애들이 잘 파면 못 파는 애들은 물건 못 팔고 못 버티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 한 제조사가 망하면 그 제조사만 망하냐? 아니죠. 거기에 부품을 납품했던 공급사도 힘들고 차를 샀던 딜러들도 망해요. 물론 망할 수 있죠. 그게 자본주의고. 그런데 이 경쟁사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도산이 일어나면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당장은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BYD야 좋을지 모르죠. 경쟁자들이 죽으니까. 하지만 다른 수많은 업체들의 입장에선 공급망이 한 번에 넘어지니까 산업 전체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겁니다. 중국이 그렇게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키워놨던 전기차 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앞서 말씀드렸던 닛산과 마렐리 케이스처럼 정부는 적어도 수요가 살아날 때까진 시장이 죽어가는 속도를 조절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BYD는 솔직히 말해서 골이 아파요. 이미 판매 계획 다 짜고
여기에 맞춰서 설비 투자도 다 하고 적정 가동률도 다 계산해 놓고 그만큼 부품도 주문해 놨어. 그러니까 규모를 계획만큼은 유지를 해줘야 충분히 공급을 해야 제조 원가가 절감이 되고 현금 유동이 자기네들 생각했던 것만큼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급망 전체를 보는 정부가 야 너네 가격 낮추지 마 이래 버리니까 결국 재고 수준이 엄청 올라가고 딜러가 임의로 판촉을 여기저기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글로벌 상황과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서도 이미 성장이 정체되거나 심각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폭스바겐, 도요타 같은 외국계 합작사 그리고 판매가 부진한 현지 업체들은 재작년서부터 진작에 사업 구조 조정을 빡세게 했거든요. 생산 능력도 줄이고 재고 수준도 적정 수준으로 계속 줄여 나갔어. 하지만 그 시기에 고속 성장을 지속하던 BYD는 설마 자기네 정부가 내가 할인하려는 걸 회방 놓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25년 현재 재고 수준이 하늘을 뚫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실제로 재고가 엄청 많아요. 이 BYD의 빠른 성장에 톡톡히 수혜를 봤던 딜러들도 BYD가 성장하니까 나도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재고를 좀 더 늘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레 재고가 안 빠져나가는 거야. 예전처럼 할인을 못하니까. 빚이 많았던 지점은 고스란히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서 앞서 말했던 첸청그룹처럼 사업 운영이 악화된 겁니다. 이렇게까지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BYD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야, 공산당. 공식 소비자 가격 못 낮추게 한다고? 그럼 한정 기간 동안 할인하는 건 오케이지? 결국 딜러 간 가격 차가 심해서 소비자가 불공평한 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명분으로 전국 단일가로 한정 기간 할인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배경을 모르는 해외 언론들, 국내 언론들은 단순히 BYD가 가격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위기인가 라고 1차적 해석을 했지만 그 너머의 의도까진 보질 못했던 거죠. 실제로 오토움 같은 중국의 주요 자동차 정보 플랫폼에 들어가 보시면 공식 소비자가와 딜러가 등록한 실거래가를 모두 조회하실 수 있는데 BYD가 내세운 할인가가 실거래가와 거의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공급이 과잉인 시장에서 BYD가 혼자 너무 잘 버텨서 경쟁사를 계속 죽일 판국이니 정부와 경쟁사가 이를 막고자 최소한 늦추고자 한다. 이번 할인은 이에 대한 BYD의 반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결론, 할인은 단순 유동성 문제로 치부하기엔 많은 게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이다. 자, 그럼 마지막 요약입니다. 빚을 숨겼다? 아니다. 빚이 많다? 아니다. 유동성 위기다? 위기까진 아니지만 정부 지시로 악화될 수 있다. 그럼 할인하는 이유는 총 3가지. 보조금 빨리 소진시켜서 경쟁사 말려 죽이기. 자율주행 고도화시키기. 정부의 공급 성장 억제를 피해서 성장 추진하기.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비자들은 차 사고 싶으시면 차 사면 됩니다. 몇 년 안에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소비자보다는 투자자로서의 입장에서 주식부터 볼게요. 아직은 차트상 하방 지지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확실한 하방 지지선이 생기면 저 같은 경우엔 주식 많이 살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망한다고 몇십 년을 노래 부르는 북한 김씨 정권도 안 망하는데 중국 전기차 산업이 고작 이 정도 소란으로 망할 것 같지는 않네요. 망한다 해도 전 세계가 동시에 위기가 오는 판국이라 그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하자면 역시 중국에선 BYD가 가장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재무제표도 보여드리고 해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중국 짱깨 재무제표를 어떻게 믿니? 빨갱이냐? 라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BYD는 미국 증시에도 ADR 방식으로 상장이 되어서 미국의 정기 공시를 하고 있는 업체고 미국 회계감독위에 등록된 법인에 의해서 감사를 받습니다. 무엇보다 재무제표 꼼꼼히 보시기로 유명한 버핏 할아버지가 아직까지 지분 가지고 계시거든요. 장부 조작의 확률은 높아 보이지 않고 내가 그 주식 초보 버핏보다 훨씬 투자 잘했마 하시는 분들은 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까시든가 마시든가. 그렇다고 해도 인정하기 싫은 분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좋아요. 본인 선택이니까. 하지만 근거 없는 말로 불안을 조장하는 것만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 돈에는 감정도 국적도 없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관세 때린다고 왜 미국 기업들이 곡소리가 나요? 왜 애플이 중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관세 발효 전에 비행기로 아이폰 잔뜩 실어서 돌아왔어요? 세계 최고의 기업들도 중국, 인도에서 물건 만들어 와가지고 택갈이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반일, 반중, 반미하면 그게 지 얼굴에 침 뱉기 아니면 뭡니까? 적어도 친일파가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한국 물건 사는 게 그게 애초에 애국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 신토부리 안 하면 패가 망신할 것처럼 억지 근거로 사실을 왜곡하는 거, 특히 언론사들이 많이 하는 이거 역겨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친중, 친미 아니고 친위안, 친달러, 친엔 하면서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두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